삼국지 제갈량의 북벌 중 가장 아쉬운 북벌은 1차와 마지막 북벌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제갈량의 1차 북벌 실패 원인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갈량의 1차 북벌은 조비 조의 정권 교체기에 제갈량이 기습적으로 일으킨 전역이었죠. 조비는 유비가 육손에게 패하는 것을 보고는 대촉전선에 딱히 방비를 하지 않고 사망했으니 제갈량이 기습적으로 전역을 일으키자 농서 일대가 패닉에 빠졌다. 당시 위나라에서는 전쟁광 유비가 죽어 안심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갈량을 모르는 자들도 많았는데 이로 인해 제갈량의 이름값이 급상승했다 보면 됩니다. 이 1차 북벌의 실패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의 컨텐츠의 파편들로서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주와 상룡의 부재,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제갈량의 첫 북벌 당시 이미 실형주는 10여 년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형주가 있었다면 일단 인구수에 따른 병력과 생산성 문제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융중대에 따른 동시 공략의 전략적 이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룡 같은 경우는 제갈량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한편으로는 맹달을 구슬리면서도 맹달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암수, 즉 덫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바이의 빠른 판단과 강행군에 상룡이 위나라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갈량 다음에 장환이 이 상룡을 수복하는 이른바 상룡 습격작전을 내세우는데 왕부지의 독통감론 보면 장환이 제갈량의 계획을 수정하였다. 물길로 상룡을 습격하려 했는데 이건 잘못된 계책이다. 상룡은 위나라 입장에서 취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지 변방의 한 작은 땅덩어리다. 중요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뭐 그 뒤에는 헛소리를 좀 늘어났는데 유비는 오나라와 물의 기세를 빌려 싸우려다 패했는데 또 물의 기세를 빌리려 했느냐? 유비가 물의 기세를 빌려서 싸우지 않았죠. 오히려 배가 부족해서 육지전을 하다가 화기에 패했다. 왕준마냥 배를 많이 만들어서 물의 기세로 싸웠다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육손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배 많이 올까봐. 그 아들 육황도 저기 만약 천리의 선단을 이끌고 유성과 같은 속도로 온다면 이건 나라의 안위 문제가 된다. 유비와 이릉대전 나올 때마다 언급했죠. 암튼 왕부지의 말대로 상룡이라는 곳이 그닥 중요한 곳은 아니에요. 다만 제갈량 입장에서 스스로의 작계에 따라 진창이나 장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완의 사마이가 상당히 걸림돌이거든요. 장안이 위험하면 100% 구원옵니다. 사마이가 완에서 신성까지 강행군으로 8일 만에 주파했는데 완에서 신성이나 완에서 장안이나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나요. 물론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제갈량이 패했지만 다만 작계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결국 장안을 점령하려면 상룡에서 사마이의 발을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상룡, 즉 신성의 맹달에게 큰 공을 들였는데 실패했죠. 이런 상황에서의 제갈량 1차 북벌의 실패 원인 본격적으로 탐구해보겠습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이릉에서 패하고 사망한 이후에 남정을 통하여 약탈 경제와 일부 주민들의 이주를 통한 생산성 확보, 그리고 비군, 즉 무당비군이라 불리는 정예병사 자출로 유비가 이릉에서 대패하여 기울어져 가던 나라를 이릉에서의 패배로부터 단 6년 만에 위나라 상대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을 정비하여 출사표를 올리고 출병하는 거죠. 제갈량은 본대의 출진으로 기산도를 택했는데 이 기산도가 가장 잘 닦여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조은에게 기곡으로 진군하게 하고 등지를 중간군으로 임명하여 자신의 절도를 조은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즉 성동격서였죠. 기곡으로 북진하는 척하면서 치소 미연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조진의 발을 묶어놓고 제갈량 자신의 본대는 기산으로 향한 거예요. 이걸 당시 이제 막 재위에 오른 위나라 황제 조예가 단번에 간파하죠. 이것은 병서에 나오는 사람을 꿰는 계책이다. 바로 장압을 가정으로 출병시킵니다. 물론 조진에게는 조은이 기곡을 넘지 못하도록 미연을 방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속이 가정에서 패하고 1차 북벌이 실패로 돌아가는 서사죠. 다만 가정은 그렇다 치고 조은 같은 경우에도 제갈량의 상소를 보면 지유, 가정, 위명, 직월, 가정에서 황궁의 명을 어기는 일이 있었다. 가정의 실패 뒤에 또 하나의 구문이 나오는데 기곡 불계 지실, 기곡에서는 경계하지 못하여 잃은 것이 있었다. 조은이 기곡에서 조진에게 기습을 당했다는 암시죠. 다만 조은이 잔도를 신속하게 끊어서 추격으로 인한 피해나 한중이 빈집당하는 일은 없었다. 이건 감군 등지의 보고, 그리고 제갈량의 편지에서도 언급되죠. 자, 그러면 이 1차 북벌의 실패 원인 여러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병력 부족 문제와 통합니다. 당시 촉은 단지 1개주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보통 대규모 전투를 창작 작품에서 얘기할 때 10만 대군 이러죠. 왜 호활 10만이 붙느냐? 이 10만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1개주 전체 병력의 규모가 보통 10만이에요. 주 하나의 병력이 다 출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소도 기주군 10만 대병이네, 사마이도 10만을 이끌어봤자 나에게는 패할 것이다. 촉 전병력 다 데리고 와도 안 될 것이다 이 말이겠죠. 촉이 망하고 촉의 병력이 10만 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오나라 같은 경우에도 멸망 직후 병력이 20만
10만 좀 넘는 걸로 나옵니다. 5는 양주, 형주, 교주를 갖고 있었지만 양주 북부와 형주 북부는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1개주당 10만이 대충 맞아떨어진다 보면 돼요. 그러면 초계 총 병력이 10만이면 이걸 다 전역에 투입할 수 있느냐? 지금은 군경, 즉 군대와 경찰이 분리되어 있죠. 당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10만에는 각 군의 사마라든지 현의 현이가 관리하는 치안군들, 그리고 각 도의부에서 이민족들을 방비하는 군사들, 수도를 방비하는 최소한의 중군 편제, 얘들은 뺄 수 없는 거예요. 빼는 순간 모반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보통 전투병 1명당 수송병 1명으로 셈한다. 즉 치안병들과 보급병들, 차포 다 떼면 사실상 촉에서 전역에 동원할 수 있는 전투병력은 5만을 넘을 수 없어요. 유비의 자기 출병 같은 경우에도 부연의 부자에서 8만 손실 이러는데 당연히 호활이고 유비가 직접 촉에서 동원한 부대는 3만 이하로 봐야 됩니다. 나머지 2만은 무릉만이들 꼬셔서 동원한 거라 보면 돼요. 그렇다면 제갈량의 총 병력은 5만을 넘을 수 없고 제갈량이 기곡의 조은에게 준 전투병력은 5천에서 1만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보낸 마속에겐 병력을 얼마나 줬느냐? 실제로 1만가량일 거예요. 왜냐면 보통 1차 북벌 요충지 하면 가정이 임팩트가 있다 보니 가정만 언급되는데 제갈량이 연류성에도 고상을 보냈습니다. 즉 연류성, 가정 각각 1만 정도를 편제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갈량은 2만이 좀 넘는 병력으로 상규현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곽회 및 항복하지 않는 현들을 포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조진의 병력을 없는 셈 제외하더라도 조예가 장합한테만 준 병력이 5만입니다. 보통 조조가 구주를 통합했다 하는데 위나라에서 병력을 차출할 수 있는 규모가 촉이나 오랑은 달라요. 그래서 위나라 조진의 좌우전역이라든가 조상 그리고 이후 종회의 대촉전역 이때 10만, 15만 하는 건 호활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다음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마속의 실패죠. 이건 사실상 제갈량의 인사참사를 할 수 있는데 요즘 뭐 마속편 드는 분들이 많다 들었는데 근거가 미약한 급진적인 주장이에요. 제갈량의 잘못이라 한다면 깜냥 안 되는 마속에게 너무 대임을 맡겼다. 제가 멤버십 및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그 제갈량의 상소에서도 나오죠. 신은 사람을 보는데 명석하지 못하여 이 일을 책임지면서 어두운 부분들이 많았다. 외교에서는 정괭, 군사일에서는 마속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작전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적은 병력으로 대병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그저 적의 공격을 방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키는 것, 이런 임무는 마속이 아닌 위원 같은 숙장이 맡았어야 하는 게 맞아요. 먼저 제가 마속편에서 언급했지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위치를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농성진 일대가 아닌 가정촌 일대로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국내 한 교수님께서 처음 주장하신 거예요. 물론 북벌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좀 다르지만 가정의 위치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분 주장에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제갈량의 북벌 최종 목적지는 장안이었겠지만 일단 1차적인 목적지는 진창이었다 봐야 됩니다. 진창을 함락하면 장안까지는 평야로 이어지고 이 진창은 창이 창고할 때 그 창자예요. 보급창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즉 이곳을 점령하면 바로 옆에 취소, 미현은 힘을 못 쓸 것이고 조진도 오래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이 1차 북벌을 실패한 이후 2차 북벌에서 진창을 다이렉트로 노린 것이고 이 진창을 떨어뜨려 놓는다면 다음 출병 때에는 진령산맥을 안 넘어도 돼요. 그냥 진창에서 출병하면 된단 말입니다. 한신 같은 경우에도 암도진창 유명하죠. 물론 사기의 서사가 합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왜 진창이 상징적으로 거론되느냐, 그만큼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농에서 진창으로 통하는 길이 두 갈래예요. 그중 하나는 연류성이죠. 여긴 대충 특정이 됩니다. 물론 연류성이냐 유성이냐부터 논란이 있죠. 둔열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다, 즉 유성이다. 아니다, 사서에 둔 얼마나 많이 쓰이는 용어냐. 둔열 유성이 아니라 둔 연류성이 맞다. 다만 유성이든 연류성이든 이건 중요치 않아요. 하얀국지 보면 제갈량이 고상을 연류성에 보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단농도, 농도를 끊으려 하였다. 이걸로 농땅과 장안이 통하는 길목일 것이다 유추할 수 있고, 농도를 왜 끊으려 했느냐, 이것은 곽회를 고립시키면서 위의 원군이 천수 인근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진창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를 선점하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수경주에 청수하는 동쪽에 농산이 있고 협곡이 있다. 방역 이후에도 농사는 관문이니 필시 싸움이 일어났다. 보통은 지금의 공문진이 아니냐 의견이 모아지는데 이건 사실 농성진이 가정이라 하는 거랑 또 똑같아요. 지리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 제갈량에게는 전략적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농도를 끊는다 했는데 여기도 너무 북쪽입니다. 그리고 농성진과 공문진을 각각 가정 및 연류성이라 가정하면 뭐하러 저기서 싸우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우연이 한수와 마초랑 싸울 때에도 저렇게 삥둘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하얀 길목 중 하나인 위수를 따라 들어갔지. 장합도 마초와 위수를 끼고 싸웠다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독사방역 이후에서 얘기하는 병가필쟁, 즉 필시 전투가 일어나는 곳, 바로 위수의 남북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합도 제갈량도 뺑 돌아서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농도의 개념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죠. 청수와 동쪽이면서 공문진의 이남, 그리고 협곡이 존재하고 산이 많은 곳, 바로 이 위수일대라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농도는 말 그대로 농지역과 진창을 잇는 최단거리 루트로 봐야 한다. 물론 중국에서는 공문진이 연류성이고 농성진이 가정이다, 이게 다소설입니다. 이미 다 관광지화 해놨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해요. 특히 농성진 같은 경우에는 현 중국 주석에 붙인 쉬중신이 사인도 남겼죠. 자, 여기가 바로 농도를 막는 연류성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길이 바로 지금의 가정촌 일대예요. 현재의 지명도 가정과 똑같은 이 가정촌을 실제 가정이라 가정하면 제갈량은 위군이 가정으로 올지 연류성으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상과 마속을 각각 연류성 및 가정으로 파견한 거예요. 두 길목을 지키되 공격받는 쪽을 받지 않는 쪽이 지원하라 절도를 내렸을 거예요. 마속이 가정에서 패했을 때 고상이 출진한 이유입니다. 만약 가정이 진짜 농성진 일대라면 위험한 길은 다 비워놓고 저 북쪽까지 뭐하러 병력을 파견하나 이 말이에요. 제갈량은 이 나란히 위치하면서 진창으로 통하는 길목인 연류성과 가정을 선취함으로써 위나라가 그 두 곳을 방어 요충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진창을 노리려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잘 진행되면 기곡의 조은도 합류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갈량의 본대와 조은의 별군이 조진을 협공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갈량의 작기였다 봐야 돼요. 즉 가정촌만이 진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의 1차 국벌 승전 기념문이죠. 노포천하 병만고익주 보면 단파기탈 마속 고상 망기분패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속과 고상을 두드려 팼다 이거죠. 마속과 고상이 함께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얘들은 세트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전술했지만 고상이 연류성에서 곽해에게 패한 서사를 보면 가정의 마속이 패하자 고상이 이를 지원하려고 연류성에서 출병하였고 때마침 제갈량의 태각으로 포위가 풀린 곽해가 고상을 격파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서사를 보면 연류성의 고상과 가정의 마속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면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봐야 돼요. 고상이 왜 연류성을 계속 지키지 않고 출병했느냐, 한쪽이 털리면 한쪽이 도와야 하는 그 위치, 가정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갈량은 왜 직접 연류성과 가정을 점거하지 않았나? 바로 계속 얘기한 병력 부족 때문이에요. 당시 3개군이 제갈량한테 돌아섰다 했지만 제갈량이 옹주자사 곽회를 못 잡았습니다. 곽회의 상규현 포함 3개현을 점거하지 못했어요. 곽회를 남기고 전진한다는 건 제갈량에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곽회를 포위하고 있을 때 가정의 비보가 전해지죠. 곽회를 속결로 끝내기엔 병력이 충분치 않았다. 그럼 왜 제갈량은 곽회를 포기할 수 없었느냐? 곽회가 옹주자사로서 상징성도 있는데다가 당시 강족들은 한수와 마초 이후 지도자를 잃고 방황 중이었는데 그 틈에 이 곽회가 강족들의 인망을 받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강족들이 왜 한수, 마초와 같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느냐? 그들의 입지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지도자가 없으면 과거 또 당경 같은 장수가 부임하여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곽회는 강족들에게 팰 땐 패고 보듬을 땐 보듬었기 때문에 나중에 강족들에게 신병이라 불리면서 4차 북벌에서는 곽회가 강족들에게 위엄과 은혜로 군량을 뺑 뜯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곽회를 놔두고 포위를 풀고 전진하면 곽회가 강족들 데리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수만을 모아와서 제갈량의 뒤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연결이 되죠. 바로 마초의 부재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마초만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마초가 살아서 제갈량과 함께 북진했다면 제갈량은 위나라를 속이기 위해 조은의 별군을 운용할 필요도 없었으며 마초의 북상으로 농서 일대가 모두 촉에게 돌아서는 것 플러스 강족부대 수만이 촉을 지원했을 겁니다. 마초가 살아있었으면 곽회가 강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갈량이 곽회 하나 잡으려고 병력이 발이 묶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연류성과 가정은 그냥 지나가는 루트에 불과했을 것이며 제갈량은 진창으로 바로 내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마초 영상에서 마초의 죽음은 일개주에 달하는 손실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다. 거저먹고 활용할 수 있었던 양주 하나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유비 생전에 마초를 한중학교 1순위까지 올리면서 후대한 이유입니다. 물론 마초가 이때 살아서 강족들을 규합하여 양주의 병권을 석권했다면 그때도 계속 촉에 협조적일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진 때 그 성도왕 사마영이 수세에 몰리자 그의 부하 흉노인 유연이 제시한 그 흉노의 결집을 허락하죠. 유연도 처음부터 사마영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유연이 흉노를 결집해서 스스로 대선에 오른 다음에 사마영이 패주하고 도망가자 독립해버렸습니다. 마초도 양주를 재평정하고 처음부터 배반을 하진 않겠지만 추후 위촉관 승패에 따라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다 볼 수 있죠. 암튼 다시 돌아와서 곽도할 1250 병력이 10배면 포위할 만하고 5배면 공격할 만하다. 조이의 발언에서도 무릇 공격측이 3배는 되어야 할 만하다. 송곤의 병력이 그에 달하지 못하니 문빙이 능히 막을 것이다 했죠. 그런데 제갈량은 공격측임에도 불구하고 열세의 병력을 면치 못했다. 즉 병력 부족과 그것을 상충시킬 수 있는 존재만으로 양주 일대의 강족들에게 병력을 협조받을 수 있는 마초의 부재가 가장 큰 구멍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 보니 역시 위원의 좌우곡계책을 실행했어야 했다. 열세로 전세를 뒤집으려면 모험이 필요한 법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좌우곡계책이 왜 불가능하냐, 제가 많이 얘기했었지만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이건 마치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전재산을 100배 레버리지 몰빵해서 5번
5번 이상 딸 확률보다도 답이 안 나오는 계책이었습니다. 좌우곡 계책은 위원이 내가 좌우곡을 통해 장안에 들어가겠다. 날렘병사 1반을 발라. 위력에는 정예 5천, 식량 5천석. 전투병이 식량 1석을 들 수 없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정예병 5천에 보급병 5천을 투자해달라. 그러면 기습에 깜짝 놀란 하우무가 배를 타고 도망갈 것이고 모자란 군량은 장안성을 함락하고 성에 남은 걸로 충당하겠다. 낙양에서 장안까지 20일이 걸릴 것이니 그때까지 승상께서 조진을 격파하고 동문에서 만나자. 일단 첫째로 당시 좌우도가 제일 더러운 길입니다. 날씨와 지형에 리스크가 있다. 이건 뭐 위원의 계획대로 좌우곡을 넘었다고 칩시다. 두 번째 리스크, 장안에서 이를 모를 것이냐. 촉 멸망시 등해의 등선에서도 촉군을 두세 차례 만났다 되어 있어요. 척후병이 과연 없을 것이냐. 세 번째로 안서장군 하우무가 난공불락의 장안성을 버리고 과연 도망할 것이냐. 하우무는 하우돈의 아들이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우돈이 죽고 그 아들 7과 손자 둘이 하우돈 버프로 봉토와 자기를 받았는데 제렴과 자무는 이미 스스로 여루가 되었다. 동생 하우렴과 아들 하우무는 버프 없이 스스로 여루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뭔가 공을 세웠겠죠. 하우무가 장사를 좋아했다 하는데 이것도 얘기했죠. 사실상 정벌보다 다스림을 좋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하우무가 정서나 진서가 아닌 안서장군인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한다 뜻이거든요. 네 번째로 양보해서 하우무가 도망갔다 칩시다. 장안성 청냐를 안 하고 군량을 다 남긴 다음에 퇴각할 것이냐. 이거 불지르지도 않고 다 남겨놓고 퇴각하면 공신의 아들의 부마라도 날아갑니다. 마지막이 가장 허무맹랑한데 제갈량이 조진을 20일 만에 격파해야 돼요. 상교엔에 짱박힌 곽해도 결국 속결로 처리 못했는데 대병을 지닌 조진을 20일 만에 격파하는 게 가능하지 않죠. 이건 장합의 5만 별군 그리고 완에서 재군사하고 있던 사마이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제외한 예측값입니다. 이 5개의 경우의 수를 다 뚫어야 가능한 계책이에요. 거기다가 위원은 정예병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강유가 그 답중군 3만을 운용하다가 등이한테 당국에서 대패하죠. 이때 잃은 병사가 1만이에요. 이 1만을 잃어서 강유는 더 이상 남은 병력으로 위를 토벌할 수 없다. 기존 한중 방어 작계를 중문책에서 유인책으로 전환하는 무리수를 두고 조정에서 제갈첨도 강유를 벌이는 등 그 입지를 완전 상실하게 됩니다. 즉 5천 1만 이 정도가 제갈량한테 누구 집 개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갈량이 계산기 두드려 보고 위험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피지게 100전 불태라 하죠. 이게 100번 다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번 싸우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크게 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크게 지지 않으면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배율 레버리지 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갈량이 왜 그리 필요 이상으로 신중했고 용병을 하는데 과감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작계를 기획하지 못한 이유, 이 모든 게 결국은 병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갈량이 곽가의 유성정벌에서처럼 요충지 다 제끼고 후방 리스크 무시해가면서 경무장 병력들로 적의 본진을 기습하는 이런 과감한 작전을 하려면 최소한 대위 전선에서의 전역에서는 공격 측인 총나라가 방어 측인 위나라보다 우위여야 했어요. 최소 10만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신은 하지 않았느냐. 한신은 하북을 평정한 게 대단한 것이지 이곳에서 한신이 상대했던 옹왕 장안은 병력이 빈선 상태였어요. 비교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한신의 예보다는 만약 공손술이 그 형한의 계책을 받아들여 유수를 이겼다 이러면 좋은 선례가 될 뻔했는데 무난하게 패했죠. 한편으로는 제갈량은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열세 속에서 1차 북벌의 성동격세는 조예에게 간파당하고 2차 북벌의 진천 공략은 조진에게 간파당했으며 4차 북벌 역시 사마이의 존버를 파해하지 못하여 보급 문제로 퇴각하였고 5차 북벌은 거시적 작계를 조예에게 간파당하고 북원 점령과 양수도화 작전을 곽해한테 번번이 간파당합니다. 진수의 글을 빌려 자신이 죽고 나면 능히 중원을 넘을 자가 없다 판단하고 해마다 병을 일으켜 무력을 과시하였다. 제갈량의 북벌이 실패로 끝났기에 더 낭만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죠. 이번 역경로 꽁트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의 통무지정매를 이미 했고 위영 같은 경우에도 재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